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좀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는 직장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IMF 때 은행들이, 날아갔죠. 증권에서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를 적게 본 은행이 하나은행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하나은행이 피해가 적었느냐? 그때 하나은행은 기업 대출보다는 대부분 개인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까 IMF 때 기업들이 나가 떨어지면서, 즉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아작이 났을 때 하나은행은 기업들 대출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피해가 제일 적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장 어찌 보면은 피해가 적었던 은행이 하나은행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뭔가 무너졌을 때 도미노식, 그리고 그게 피해를 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지금은 어차피 우리는 빚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기 맨하튼에 가면 미국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빚은 국가의 축복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감당이라는 정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람이 빚을 지기 시작하면 당장 100만 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던, 100만 원을 대출 받던, 아유, 나 빚 생겼어. 아유, 어떻게 이거 빨리 갚아야지. 아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100만 원을 갚아버리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자기 전에도 100만 원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너무 작은가요? 1000만 원으로 늘릴까요? 자,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 1000만 원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 혹은 빚이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그래서 한 7, 8천 원 1억 되면 그 빚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죠. 우리가 물론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를 당장 받을 때는 큰 금액이 움직이지만, 대부분 개인들이 대출을 받기 시작했을 때 개인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처음에 그렇게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질 거라고 생각하고 빚을 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간다라는 거고, 안고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진 모를지언정 어딘가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빠는 열심히 그래, 아파트 중도금 와이프한테 맡겼으니까, 은행에다 맡겼으니까 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빠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들이 가상화폐 투자하고 와이프가 주식으로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거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어찌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면 국가의 축복이라며요. 근데 결국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졌고 그런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주식시장은 신용계좌가 반대매매 매물이 어쩌고 투매가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언제 합니까? 주식이 하락한 다음에 해요. 평소에는 그런 거를 개의치 않다가 정작 주식이 하락하면은 신용 물량이 얼마고 투매가 나오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고 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우리는 빚이라는 녀석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라는 게 그래 뭔가 터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빚을 가고 우리가 이렇게 안고 가고 있는데
이게 어딘가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제공하는 이슈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자, 맨 처음에 오늘 제일 먼저 준비한 내용은 뭐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할까요?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래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 유럽 증시가 상승한 이유,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월가 예상치 9.7보다 잘 나온 9.9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로존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독일에 매우 집중되어 있어요. 이미 독일의 지금 제조 PMI 지표가 41.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독일 지표를 보면서 독일이 무너지면 어떻게 유로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심리가 전개가 돼서 독일에 관련된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난번에 독일의 PMI 지표 41.1 나왔다고 유럽 증시 하락했단 말이에요. 뭐 그때는 막말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뭐 기대감 없었습니까? 이미 그때는 뭐예요? 중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실무진들이 협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이날 상승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독일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독일의 경제 지표가 그나마 다행이다. 아이고 저거 못 나왔으면. 지금 유로존은 독일의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랜만에 아르헨티나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최대 1만 달러, 한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만약에 달러로 산다든가 혹은 아르헨티나 국민 중에 한 명이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부모가 내 새끼한테 학자금을 좀 보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송금을 했을 때 1만 달러 이내에서는 그냥 송금이 가능한데 10,000달러 넘어가게 되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9월 달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였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공식적인 환율과 비공식적인 환율 차가 15%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하루에 1억 5천만에서 많게는 4억 달러의 수준으로 거래되던 이 거래가 완전히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페소화 가치가 요동치고 있다. 어떻게 요동치고 있느냐? 페소화 가치가 더 하락할까 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아르헨티나 문제. 그냥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난번에 아르헨티나에서 페소화 가치가 막 급등락했고 막 요동을 쳤고 증시가 요동을 쳤고 그 요동을 쳤던 이유가 바로 대통령 예비 선거에 관련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권이 바뀌니까 막 뭔가 막 어수선하고 그런 것들이 페소화 가치를 막 등락을 막 시켰고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당장에 요동치는 그런 불안감을 막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화 통제 정책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진행 사항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페소화 가치의 어떤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 차이가 15%까지 벌어졌다.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자, 홍콩에서 또 굉장히 민감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홍콩의 민감한 얘기라기보다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25일 날 홍콩 인권 민주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요. 바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미국의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 달 10월 14일 날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 직후에 이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냐? 자, 홍콩 문제예요. 홍콩 문제인데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합니다. 쟤네 홍콩이 스스로 저렇게 그 정치할 수 있는 그렇게 자치를 할 수 있네? 괜찮네? 이렇게 해서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특별 지위를 지속시켜주느냐 마느냐의 어떤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홍콩의 그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억압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미국의 비자 발급을 금지시킨다든가 자산을 동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거 방송 원고 작성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시진핑 비자 발급 못 받을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참 생각해보면요. 예,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참 미국 비자 발급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죠? 제가 미국의 비자 발급을 2003년인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 하여튼 받았는데 예. 그때 막 비자 발급, 미국 비자 발급 받기 되게 어렵다. 뭐 예금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때 비자 발급 받으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야, 미스는 안 된다. 너 그러다 미국 가서 혹시 안 돌아올까 봐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그 비자 발급 안 해줄 거다. 뭐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예. 되게 그냥 쉽게 받았어요. 글쎄요, 뭐 그냥 뭐 증권회사라는 그 제 직장 때문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비자 발급 가서 인터뷰한 다음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라는 생각도 함께 또 하나는 아니 미국에 뭐 안 가면 안 되나? 아니 안 가도 되지 뭐 굳이 그렇게 뭘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그냥 거기 그냥 비자 발급 금지시키면 뭐 이렇게 마치 죽을 것처럼 막 그냥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은 너 우리나라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큰 백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면서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을 봤는데, 야, 정말 죄송한 얘기로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갔으니까, 예. 진짜 건방지고 재수없더라고요. 예. 아니, 지네가 미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네가 미국인도 아니고, 왜 저렇게 싸가지 없고 재수가 없지? 라는 거를 온몸으로 막 제가 실감할 정도로,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비자 발급 받으면서 그 기억이 지금도, 예, 별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하튼, 미국에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특별 지위를 지속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고, 홍콩의 인권과 자유억압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국 비자를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산을 동결시킨다든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콜럼버스 데이 직후에 표결에 붙인다고 합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저 새끼들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러겠죠. 지네가 왜 홍콩 문제에 개입을 해? 저 진짜 미친 새끼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정말 빡돌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앞서서 9월 달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진행됐던 미국과 중국의 실무단 협상 내용에 홍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예. 자, 그리고 이란 문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6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의 고성능 원심 분리기 사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사항을 또 어긋난 거다. 그러니까 어긴 거다 이러겠죠? 자, 영국 문제를 보면 제가 요즘에는 제가 어제 방송인가요? 좀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떤 증시 같은 거를 대응할 때 좀 무거워져야 된다. 예. 어떤 청취자님께서 제가 그 표현함에 있어서
곤조다라고 했더니, 곤조보다는 초지일관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초지일관이라는 그 표현이 좀 부족해요. 그게 제가 이제 곤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곤조라는 표현도 맞는 말은 아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로는 약간 표현하기가 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어를 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요, 이성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신이 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제가 코너에 몰리거나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08년도에 제가 고객으로 모셨던 그 병원 원장님이 내가 이제 손해를 봤다라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광고지 뒷장에 이렇게 깨끗한 데다가 각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변호사가 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서를 저한테 똑같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음을 2장을 어음을 내밀더니 거기다가 금액을 쓰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한테 투자를 했던 원금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권과, 그러니까 저 도망갈까봐 여권이랑 인감을 뺏어갔어요. 그분이 주식을 해서 손해를 본 건 맞지만 그 손해본 금액의 전 금액이 날아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기가 맨 처음에 나한테 맡겼던 금액을 그대로 어음에다가 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음은요, 어음을 공중받으면 그거는 법원에 가면 1심 승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짓을 했어요. 그 각서를 써주고요. 어음을 써주고요. 예, 여권이랑 인감을 줬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한 달 뒤에 대리 승진이 있었거든요. 정말 미친 짓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막 그쪽에서 막 압박을 하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어떤 남자랑 그 고객이랑 와가지고 지점 앞에 카페에 앉아서 이제 저를 불러냈는데 그 변호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악질처럼 생겼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결국 저에게 악질처럼 생겼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 너무나 몰렸었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압박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언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알았냐면, 그 일이 진짜 터져서, 이제는 이게 내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거를 이미 뭐 대리 승진은 넘어갔고요. 물 건너갔고, 이제 내가 그 어음, 뭐 여권 같은 걸 이제 주면서 어음이 공중되어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눈을 떴더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미친 짓을 했구나라고 이제 확 오더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2008년도에 제가 몰렸던 것처럼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몰리고 있는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자기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봉착됐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쳐요. 저는 귀신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존슨 총리가 25일 날 하원에 출석을 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일주일을 앞두고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을 벌리다가 극우 인사에게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조 콕스 전 의원의 유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궤변이죠. 아니, 브렉시트를 반대하다가 극우 세력한테 총격을 당해서 사망했는데 왜 브렉시트가 진행해야 되며, 말도 안 되는 논리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존슨 총리가, 아니 하물며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를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뭐냐. 지금 존슨 총리가 너무너무 몰려있다라는 거를 바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야당이 주도로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 즉 유럽연합 탈퇴법을 항복 법안이라고 지칭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남아있는 어떤 이성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치지만 그 앞선 발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거든요. 자, 결국 지금 존슨 총리가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미쳤거나 미쓰리 표현에 따르면 귀신이 씌인 거예요. 자, 야당은 제레미 코빈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매우 못 미치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대해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은 지금 이성을 잃지 않고 있죠. 존슨 총리가 저렇게 미쳐가면 미쳐갈수록 존슨 총리는 많은 거를 잃게 됩니다. 오히려 저럴 때일수록 어찌 보면 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예. 그게 제가 2008년도에 저의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주식을 추천하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간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평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까짓 거 이거 안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놓을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라는 것까지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풀면 그나마 이성을 덜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놈의 증권회사 대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대리하고 싶어서 물론 제가 그냥 대리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회사에서 지점장님이나 네가 조용히 알아서 처리해라. 너 한 달 뒤에 이제 대리 승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압박을 가졌겠죠.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미치려면은요. 사방팔방에서 미치게 만들어요. 자, 지금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존슨 총리를 미치게 하고 또 하나 유럽연합에서도 지난번에 영국에서 이렇게 PPT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안서 내밀었잖아요. 그거 제가 그랬죠?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정성을 담아서 PPT로 만들어서 제안서를 했기 때문에 영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그 정성을 봐서 한번 읽어줄게, 고려해 줄게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 제안서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추후의 문제인 거고 영국이 싸가지 없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전장치, 이렇게 라고 말로 싸가지 없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이제 핀란드 총리가 9월 말 안에 영국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국이 이렇게 갖다가 제안서를 들이댔고 그 제안서를 냈다라는 것 자체의 정성으로 한번 읽어는 봐줄게. 라고 했지 그 내용이 용인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럽연합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영국이 내놓은 그 제안서를 봤더니 정성이 가득해서 읽어봤더니 지금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야, 영국 실행 가능한 거 대안 다시 가지고 와. 그리고 퇴짜 맞았습니다. 자, 더 환장하게 했는 일이 지금 존슨한테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슨 총리, 즉 보수당은 원래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에 보수당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존슨 총리가 아젠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좀 앞당겼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수당에서 뭘 추진했냐면 사흘 동안 미니 정회를 실시하자. 왜냐하면 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사흘 동안 보수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의회가 다시 지금 열렸잖아요. 그러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의회 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정신없으니까 런던이랑 맨체스터랑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긴 거리를 막 존슨 총리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보수당 정당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잠깐 동안만 정회를 하자. 좀 거리감 좀 이해해줘라.
라고 이거를 표결에 붙였거든요. 사흘 동안 보수당이 정당대회 할 수 있도록 민의 정회를 하자. 자, 이거 17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웬만하면 야당이 아유, 야, 런던이랑 맨체스터랑 거리가 있는데 그래, 일단은 그건 봐줄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잖아요. 몸도 고생해요. 이상하게 몸도 고생합니다. 예. 이제 존슨 총리는요, 전당대회도 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의회 일도 봐야 되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간이 어떤 문제에 위기에 봉착되면은요,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집니다. 지금 존슨 총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존슨 총리는 그냥 어떤 총리와의 대담으로 정당대회 대신에 그거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된 상황이 뭐냐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유럽연합에서 지난번에 영국 브렉시트 관련된 제안서 이거 미흡한 것 같아. 다시 내놔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 내 정치적인 문제는 총선인데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10월 31일 브렉시트가 결정되는 날 전에 총선이 되는 거는 거의 확률이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11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되는 거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고 총선을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존슨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10월 31일 날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 11월 3일 날 총선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앞으로 이 총선을 두고, 즉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 총선을 할지 연기한 다음에 총선할지 이게 가장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돼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미쳐가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귀신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정보위원회에서 A4 4장짜리 용지에 9장 되는 분량의 내부 고발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A4 용지 한 5장 정도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녹취록 말고 내부 고발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A4 용지 9장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 내부 고발 문서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여기 핵심은 이거죠. 이 내부 고발 문서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2020년에 미국 대선을 하는데 그 대선에 우크라이나가 좀 개입해라라는 거를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내용도 되게 많지만 법무장관 이런 내용도 많지만 사실 가장 이 내부 문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 대선에서 러시아를 개입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법 방해 행위가 플러스됐고 그런데 이번에 또 지난번 선거에서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더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개입시키려고 하네. 이거 뭐예요? 과중처벌죄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서 막 들려오고 있는데 이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이런 경찰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속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백 기간이 있었다. 그거는 그 화성 연쇄 사건 범인이 죽었거나 혹은 정말 감옥에 갔거나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어떤 범죄든 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즉 쉽게 바뀌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고 지난번엔 러시아 끌어들이더니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끌어들이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개입을 부탁했다라는 것이 정말 정말 뭔가가 된다면 여기에 더 나아가 그래. 2016년도 러시아도 개입시킨 거 맞을 거라고 이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원들은 공화당과 공화당이 대변하는 모든 것을 파멸시켜야 한다. 함께 단결하라. 승부에 나서서 열심히 싸워라.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게 아니죠. 미국이 위태로운 게 아니죠. 트럼프가 위태로운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코너에 몰리자. 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의 기술에 있는 그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글쎄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공의 적? 갑자기 그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자기 혼자만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화당과 자기와 한 몸인 걸로 엮어버려서 일단은 공화당으로 하여금 좀 보호막을 치게 하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공화당한테 나서라 하는 거죠. 예. 전 개인적으로 되게 치사하고 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날 GDP 경제 성장률 2.0% 확정치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경제 대통령 쉽지 않고요. 자, 여기에 그나마 희망사항이 뭐냐? 11월 18일 날 지금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화웨이의 거래권 받는 거, 그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장 초반에 좀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구매 늘리고 있다. 그리고 10월 무역협상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인 거죠.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온 얘기가 민주당 하원과 상원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홍콩에 관련된 근데 그 법안이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죠? 자, 중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한번 더 확 그냥 딜레이 시키고 막 그냥 더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고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려? 자, 끌어내리고 다음번에 민주당이랑 한번 협상을 해볼까? 근데 민주당도 사실 만만치 않죠. 예. 아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계산기를 두들겨 볼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국 내 경제도 경제지만 제가 지금 중국이 계산기를 많이 두들길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홍콩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제가 그랬죠? 이제 중국이 어찌 보면 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많은 거를 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양보를 하고 싶은데 이젠 그것도 민주당과 공화당 눈치 보여서 쉽게 되지 않아요. 이제 중국이 계산기를 두들기는 건 자, 과연 트럼프와 그냥 적당하게 협상을 종결하고 그리고 경제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선 중국이 크게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이또이 하는 거고 아니면 중국이 이번 기회에 어이 미국 너 홍콩 문제 발 담그지 마 라든가 확실하게 뭔가 좀 딜을 걸려고 하지 않을까. 트럼프를 끌어내리고 민주당과 다음에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랑 계속 얘기를 하느냐.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중국은 많은 계산기를 두들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날 나온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를 늘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나 트럼프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민주당이랑 한번 얘기해보지라고 했을 때 이 구매는요. 다시 역시 미국 항구에 이렇게 배에 실려가지고 출항하지 않고 스탠바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에서 나오는 카드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이 어떤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지. 예. 지금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렇게 미쳐 있고 상대방이 저렇게 몰려 있으면 예, 밟아야죠. 글쎄 중국은 물론 이 무역이라든가 어떤 외교적인 면에서는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어떤 삶은 그런 게 있어요. 적은 정말 그러니까 적이 약해졌을 때 적은 무조건 밟아버려야 되고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줌을 질금질금 쌀 정도로 밟아놔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과연 뭐 그 정도까지 미국이 오줌을 질금질금 싸게끔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중국은 미국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과연 누군가 이 얘기를 할 건지도 계산할 거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초점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몰려있다라는 거를 지금 봤기 때문에 예, 중국의 어떠한 그 볼륨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10월 달에 예, 어떤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역시 미국이 좀 많이 양보하는 그러나 저는 그 양보도 솔직히 중국이 그렇게 확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협상의 기술은 뭡니까? 상대방이 제시한 걸 일단 까고 보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이 만약에 제시하는 그 무언가를 보고 속으로는 쪼개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다시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9월달 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강후약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9월달 전 강이라고는 생각해 놓고는 그게 2100이라고 생각은 못 했고요. 2100까지 이렇게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추석 연휴를 뒤로 하고, 증시가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추석 이후에 뭔가 플러스 알파로 더 훅훅훅훅 가버리는 바람에, 예, 제가, 내 시황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가면 갈수록, 예. 저는 10월달 증시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0월달 증시 분위기를 지금 9월달에서 가압을 해서 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26일 종가 기준으로 살짝 올라갔던 거,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 거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8일, 29일 재충전한 다음에 9월 30일 날 9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와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왔던 예, 글로벌 이슈 체크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될 증시 일정 꼼꼼히 체크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돈다방 미쓰리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